여행의 설렘이 최고조에 달하는 곳은 누가 뭐래도 공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설렘, 비행 전의 긴장감, 여행 준비의 피로가 어우러져 오히려 특별한 활기를 띠는 공간이기에 공항만 떠올려도 설렌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고 불리며 공항의 품질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스카이트랙스와 여행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항공 승객 권리 단체 에어엘프는 매년 세계의 공항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인천공항인데요. 이곳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뿐 아니라 수많은 공항을 본 스튜어디스들도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장관에 놀란다고 하죠. 그런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인 인천공항은 올해로 개항 21주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인천의 영종도, 용유도 부근의 섬을 이어 매립한 부지에 지어졌죠. 하나뿐이었던 터미널은 2018년제 이 터미널이 지어지면서 2개가 되었고 활주로는 현재 4개이며 2022년 4월 기준 전 세계 63개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개항 후 21년 동안 단 한 번의 인명사고도 없었던 인천국제공항은 2021년 스카이트랙스의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 검색 공항상을 수상하며 다시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특히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는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전 세계 1,700여 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인데요. ACI는 매년 세계 153개 공항에서 3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청결도, 체크인 효율성, 직원의 친절도 등을 조사해 우수 공항 순위를 정하는데 여기에서 인천국제공항은 5점 만점에 무려 4.9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심지어 인천국제공항이 12년 연속으로 153개 공항 중 1위를 차지한 기록은 ACI가 설립된 이후로 깨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인천국제공항이 또 이를 냈습니다. 무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또 획득했는데요. 바로 인천공항이 전 세계 60개 공항 중에서 유일하게 5성급 공항으로 평가돼 외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전 세계 공항 최초로 고객 경험 인증 프로그램의 최고 단계인 5단계 인증패를 수상한 것인데요. 호텔도 아니고 공항에 5성급이 붙는다는 것만 보아도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은 여객의 동선과 경험을 분석해서 꾸준히 서비스를 개설하고 있고 최고의 방역 체계를 갖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죠. 고객 경험 인증제란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 공항의 고객 경험 관리 체계와 서비스 혁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도입한 신규 프로그램인데요. 공항 접근성과 주차시설, 항공사 탑승 수속, 여권 비자 심사, 보안, 공항 안에서 원하는 길 찾기, 공항 서비스 및 편의시설, 공항 환경과 도착 서비스까지 여러 항목을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주로 호텔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등급제를 공항 평가에 접목시킨 이 평가를 인천공항은 이미 지난해 9월에 이 프로그램 도입 이후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1년 만에 그보다 더 높은 최고 단계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전 세계 60개 공항 중 인천공항이 유일하게 세계 유일의 5성급 공항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의 서비스나 청결도는 외신들에게도 화제일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이 유명하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뛰어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인천국제공항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물론 외항사 스튜어디스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엄지를 치켜 세운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이나 조종사들은 국제선 비행을 하는 경우 현지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레이오버 비행이라 칭하며 한국의 경우 12시간 비행을 하면 현지에서 이들 휴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하지만 다음 비행을 위한 휴식인데다가 소집이 있는 경우 바로 응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멀리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극찬을 받는 것이 인천공항입니다. 실제로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인천 비행은 경쟁률이 높아 어마어마한 눈치 게임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퀀타스 항공 소속의 스튜어디스는 SNS에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도 외국인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외국인 출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독일 호스트 플로리안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한 편에서 플로리안 친구들은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공항 내부에 깜짝 놀라는 모습에 뒤이어 환전과 와이파이 공유기 대여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시스템이 나날이 스마트해지는 것을 보고 외국도 이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만큼 간편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제공하는 나라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러니 공항 순위에서 전체 1위 아니면 2위라는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 종사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맛집부터 미슐랭 스타 식당까지 섭외에 입점해 웬만한 백화점의 식품관 못지않은 식당 라인업을 자랑하죠. 거기에 더해 캡슐 호텔인 다라큐, 찜질방, 인천공항 CGV 등 공항에 머무르는 이들의 어지간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은 편의시설 제공을 넘어 문화공간,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색마저 갖추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문인 만큼 한국적인 멋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음악회와 한국문화거리는 물론 한국문화박물관까지 마련해 두었죠. 인천공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인천공항의 서비스를 경험하며 매우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그 일례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야닉과 그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공항의 렌트카 업체를 찾아가다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넋놓고 한 곳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의 문화공연 문화와 하늘을 잇다였는데요. 네덜란드 친구들은 생소한 한국의 전통 공연이 인상이 깊었던지 연신 감탄을 자아내곤 했죠. 이처럼 인천공항은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짧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매월 새로운 공연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하는데요. 역시 명성 1위의 공항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여진 건 아닌 듯 싶습니다. 4번 1위만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겠다 싶었는데요. 이번에 세계 최초 5성급 공항 타이틀까지 차지하면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항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멈추지 않고 핑크퐁과 협업하며 아기상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끼리 만나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이 더욱 외국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이자 한국의 쾌적한 첫인상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한국에서 방송 중인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들이 자신의 모국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평범한 외국인 여행자들로서는 쉽게 즐기기 힘든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이 거듭될수록 유난히 주목받는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푸짐하게 잘 먹는다. 그동안 반찬이 한 상 가득 나오는 한식당에 가서 입이 떡 벌어지지 않는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 친구들 편에서 제임스는 친구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린 한정식집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도시락일 뿐이었는데도 영국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영국에는 도시락하면 피켄칩스 정도인데 라고 말하며 굳어버릴 정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피시앤칩스가 전부라고 합니다. 생선이 통째로 튀겨져 있느냐 조각 내서 튀겨져 나오느냐 생선살이 더 크냐 작냐 정도로 고급 레스토랑과 저렴한 레스토랑의 차이가 있을 뿐 정찬이든 도시락이든 모두 피시앤칩스가 전부라고 하는데요. 제임스는 처음 한국식 도시락을 먹었을 때 뷔페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한 끼에 치킨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채소로 만든 갖가지 반찬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먹여주고 싶었다. 영국인들은 이 도시락이 뷔페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세계인들이 한식에 빠져 있지만 유난히 영국에서 한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세계 최고의 유명 셰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출신 스타 셰프이자 글로벌 외식 기업 고든 램지 레스토랑 창업자인 고든 램지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2017년 방한한 이후 5년 만에 사업차 다시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의 영향력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생일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한 식당에서 한정식을 먹었는데 영국 어느 곳에서 했던 생일 파티보다 더 근사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20년 전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본 뒤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음식에는 독특한 맛의 프로파일 즉 성분, 조리 방식, 스타일 등에서 비롯된 특징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밀스럽게 한 말이 있는데요. 요즘 런던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대단하다. 매주 주말 밤이면 유명 셰프들도 자신의 식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거리 곳곳으로 쏟아져 나가 한국 음식을 즐긴다라고 귀뜸해준 것이죠. 고든 램즈를 비롯한 많은 유명 셰프들은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주방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직접 상대하며 반응을 살피는 등 식당을 운영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말 장사가 끝난 뒤 맵고 뜨거운 순두부찌개나 매운 제육볶음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 음식이 유난히 맛이 없다고 알려진 이유는 맛 자체보다 다양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영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영국 요리의 형편없는 수준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지만 영국인들마저도 특별히 칭할 만한 음식 문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은 대영제국이라는 화려한 역사를 일궈왔지만 영국의 기후는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들이 요리 문화를 만들어내기엔 제약 조건이 열악했다는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밀의 품종이 좋지 못해 영국 빵 또한 그다지 맛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영국인들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형편없는 요리를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도 맛이 없다고 말하는 영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 음식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생활 깊숙이 침투되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늘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다는 한 영국 여성은 따뜻하고 매콤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라며 매일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튀김보다 가벼우면서 고소하고 끝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쫄깃한 맛으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외국인들이 처음 맛보면 맛있다고 손꼽는 음식이 바로 부침과 전이죠. 재료가 풍부해 건강한 맛에 반한 영국인은 한식당에 오면 늘 에피타이저로 김치전을 먹습니다. 이곳은 클럽이나 펍에 들어가려는 줄이 아닙니다. 퇴근 후 직장인들은 한식당 앞에 줄을 섭니다. 주말이나 저녁만 붐비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근처 직장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죠. 어느 한식당을 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식으로 점심을 먹으려는 직장인들로 가득하죠. 부모님을 따라 한식당에 오다가 비빔밥에 푹 빠진 영국 소녀는 이제 김치와 각종 반찬만 보면 비벼달라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어떤 재료라도 비빔밥이 되면 다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돌솥 비빔밥의 인기가 놀랍습니다. 식탁 위에서 뜨거운 돌솥에 비빔밥을 먹으면 볶음밥 느낌이 나 푹 빠진 영국인도 있습니다. 점심엔 무조건 돌솥 비빔밥을 먹어야 오후가 든든하다는 영국 직장인과 한식 매니아인 아내를 따라 한식당에 처음 온 영국인도 돌솥 비빔밥으로 첫 한식을 시작합니다. 특히나 영국 여성들의 인기를 얻은 이유는 한식 바비큐를 먹으면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데요. 집에선 손도 까딱 안 하던 남편이 한식당에 오면 열심히 고기를 구워 앞접시에 놔주니 사랑받는 느낌이 충만해진다고 행복해합니다. 한식에 빠진 중년 부부는 생일도 한식당에서 하는데요. 각종 한식 반찬에 만두까지 시켜 먹고 감동 가득한 생일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영국 특히 런던에서 한식당이 인기를 끌자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 에이미 존스 기자는 한식당을 찾아 정통 한식을 즐기며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존스 기자는 출퇴근 시간 여러 번 한식당을 지나쳤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이고 줄을 서 있어 한 번도 들어가 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미리 오후 5시에 예약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존스 기자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오후 5시에는 이미 같은 생각을 가진 손님들로 식당 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야랭은 직원이 구워주는 코스를 선택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요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자 구워먹는 고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전, 국수, 프라이드 치킨이 포함된 반찬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한 접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양의 소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위에 바비큐 비프 플래터에는 차돌박이, 등심, 갈비, 불고기 등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고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먹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그녀는 고기와 함께 쌈을 싸먹는 상추와 쌈장, 파채절임과 김치를 같이 받았는데요. 처음에 그녀의 동료는 커다란 불판에 제대로 고기를 구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고기가 갈색으로 익는 데는 전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하는데요. 테이블 중앙에 있는 가열 그릴은 모두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고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데워졌습니다. 게다가 연기가 전혀 나지 않았죠. 특히 같이 나온 소스에 반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쌈장과 참가름 소금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 부위가 바뀔 때마다 쌈장에 찍거나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었고 그녀는 고기를 먹는 동안 소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아껴가며 아주 조금씩 먹었습니다. 하지만 쌈장은 너무나 맛있었고 가지고 있던 상추와 쌈장을 금방 다 먹어버렸죠. 쌈장을 함께 먹으니 고기가 무한정 들어갔어요. 처음에 놀랄 만큼 많아 보였던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이었죠. 그런데 곧 상추와 쌈장이 더 리필되어 나온 것이 올해 들어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존스 기자는 한국식 바비큐 경험이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요리할 수 있게 해주니 고기 애호가들에게 큰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고기를 좋아하는 영국인들에게 꼭 시도해볼 것을 당부했죠. 현재 영국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 문화는 맛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뒤통수에 엄청난 노림수가 드러나 대만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SK가 기술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놀라운 결정토, 이런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을 분노하게 만든 미국의 황당한 전략.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어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에 절대 필요한 TSMC를 갖기 위해서라도 무력 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대만 쪽으로 군용기 28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시진핑 또한 미국 보란 듯 대만 통일이 소원이라며 강철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언급했죠. 침공시 대만 반도체 공장 점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FBI 국장은 틱톡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여론전 도구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침공할 경우엔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파괴할 것이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발언으로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이를 먼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TSMC를 장악한다면 실리콘 칩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TSMC는 칩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펙의 석유 시장 점유율 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TSMC 파괴를 1940년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 함정을 공격한 캐터펄트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함대를 확보해 영국 침공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선제적으로 이 함대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해군 함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항구 근처에 정박해 있었는데 1,300여 명의 프랑스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처칠 총리는 이를 두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관료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의 전략 자산을 유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유명학자 2명은 육군대학 논문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대만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점령 비용도 많이 들도록 초토화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인공지능과 무기 등에 쓰이는 전 세계 첨단 프로세서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을 지키는 큰 산이자 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에 사상 최대 충격이 될 것이라며 지난 1929년 대공황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파괴 발표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국은 반도체 공장이 세계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돼 있어 미국이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생산물 중단시킬 수 있기에 유사시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았더라도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만 해협은 우크라이나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응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SMC 등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초접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미국이 TSMC 엔지니어를 최우선으로 비행기에 태워 자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참전해야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도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이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70%가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또한 약 60% 이상들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략 6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기타 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1조 달러 가량의 타격이 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연 매출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장중모 TSMC 창업자는 TSMC에서 출발하는 실리콘 쉴드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을 상대로 2,300만 인구의 섬나라 대만이 일점불사 태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덕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TSMC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줄골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TSMC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작년 8월 대만을 찾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도 TSMC 회장이었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면 이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걸 방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즉시 뛰어들었는데 당시 최고 전략물자로 여겨졌던 석유 때문이었죠.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때까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2배 늘리고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은 TSMC 실리콘 방패 이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교수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당시 미국이 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재 대만과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 일본과 엔화 절상을 삐대로 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 칩 사용을 늘리는 미일 반도체 협정도 밀어붙였고 이러한 조치에 일본 반도체는 하향 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미국 내의 반도체 기지가 충분히 세워졌을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 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있는 TSMC 인재들이 미국으로 옮겨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만의 실리콘 방패에 금이 가는데 미국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TSMC는 미국의 압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예초 계획의 3배인 400억 달러로 확대한 것도 이런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6년부터 3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증가 등으로 실익은 크게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너몬트 상무장관도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가 대만 반도체 의존을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을 정도입니다.
대만 정치대 교수는 3터부터 5년 후 TSMC의 중요성은 약해질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또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의존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화학,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우지만 대만에서 반도체는 경제의 쌀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28개로 한국 12개의 2배 이상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의 20% 수준에 이릅니다.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대만 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민간 투자 규모까지 달라질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과 거래를 끊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1,700억 달러로 이 중 반도체가 1,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TSMC 반도체 생산 공장은 본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 대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실리콘 방패를 유지하고 싶어 해도 TSMC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TSMC 전체 지분에서 대만 정부 지분율은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 지분은 78%로 최대 주주는 미국 시티은행 20.5%입니다. 게다가 상위 10대 고객 중 7명이 미국 고객이며 반도체 장비 등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5%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법인세, 수도요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 1나노 공정을 2026년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시범 생산을 하고 2028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리콘 방패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및 기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한국이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한국도 견고한 실리콘 쉴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위험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커진다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끌려다니면 반도체 산업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펠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유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급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케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 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만 2천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무쿠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터부터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